어떤 청년은 길거리에서 강도를 잡아 뉴스에 나왔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점원이 흉기로 위협당하는 걸 보고 기지를 발휘해서 강도를 막았습니다. 연기를 하게 된 계기가 편의점 강도를 이제 잡게 된 그 사건이 뉴스 방송에 이제 타게 되면서 그게 SNS 상에서 화제가 돼서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내가 배우라는 걸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나 사실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이 청년이 강도를 잡지 않았다면요. 강도 잡은 훈남으로 주목받을 때 소속사에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요. 소속사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배우가 될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 청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이건 알 수도 없지만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어쩌겠어요. 다만 어떤 순간 내 인생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장면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 작가 아시죠? 이스라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전 유치원 때 시라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가 뭔지 몰랐는데 대충 칠판에 시 같은 걸 적어주시더니 이런 게 시래요. 근데 저 그때 그 무슨 어린이 책을 읽다가 명왕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아직 명왕송이 포함되었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네네. 98년인가 그러니까. 그 명왕송이 아무튼 엄청 멀다는 거예요. 가장 멀대요. 그래서 명왕성이 얼마나 먼지에 대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멀다는 얘기였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걸 써서 냈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쓰라는 글을 정말 잘 쓰는구나 라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글짓기상을 받아서 유치원 때. 아니면 제가 육상 선수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이스라라는 사람을 작가로 이끈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글쓰기 말고도 세상에 멋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로 이제 잘 안 되면은 그 라틴 댄스 강사로 일하려고. 근데 그 즈음에 제가 누드 모델로 일을 하고 있었고, 누드 모델 한 경험을 약간 단편소설로 써서 한겨레에 투고하고 그게 처음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인들이란 제목의 단편소설이었는데 그 상을 받고 이제 이게 깃발을 세우기를 한 거죠. 이제 나는 아주 작은 상이지만 심지어 가작이었어요. 3등이라고 하죠. 3등. 손바닥 문학상. 네, 손바닥 문학상도 이름도 얼마나 소박합니까. 근데 그 상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깃발을 세운다. 작가의. 프리랜서 작가다. 깃발을 세운다.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작가로 살기로 결정 혹은 결심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전환점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런데요. 보통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면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로나 직업의 변화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인생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종류의 날벼락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제 눈치채셨을까요? 오늘은 내 인생에 갑자기 찾아든 날벼락 혹은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빅리틀 라이프 5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스토리 1. 네가 사는 그 집. 저는 집이 없어요. 30이 넘어서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거대한 캥거루입니다. 왜긴 왜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죠.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돈은 열심히 모았는데 회사에서 통근할 만한 거리에 집 한 채 사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사게 된다는 상상을 한다면요. 서울에 제 집이 생긴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기분이냐면 막 안온한 느낌, 그러니까 따뜻한 느낌. 이제 나는 아둥바둥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을 뭐라고 하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좋은 걸 갖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41살 김미정 씨인데요. 저보다 10살은 많지만 빅리라에서는 다 친구니까 그냥 미정이라고 할게요. 미정이는 1년 전쯤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집 사고 한 3개월, 4개월을 잠을 못 잤어. 1분 1초 집에서 늙어만 갔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살이 쭉쭉 내리면서 막 얼굴, 몸 다 살이 쭉쭉 내리면서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왜 집을 샀을까. 응? 아니 이건 예상치 못한 대답인데요? 아니 평생 먹고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너무 꼭지점에 마련했고 이게 영원히 이제 이게 반토막 나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내가 나한테 집 한 사람 배불려 주려고 평생 이렇게 돈 벌었구나. 직장생활 10년을 내가 그 사람 배불려 주려고 이렇게 했나. 그거 나도 정말 조바심에 산 건데 하도 뉴스에서 이제 사다리 끊어지다 노래를 하고 이제 서울에 인 못한다 말하니까 너무 조바심 나서 내가 왜 서울에 못 살아. 나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서울에만 살았는데 너무 조바심에 막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사버렸단 말이야. 대출 규제 막히기 전에요. 온갖 은행과 부모님 지갑에서 영끌을 했답니다. 내가 이것보다 내가 좀만 차분하고 좀만 더 공부했었으면 훨씬 싸게 합리적으로 더 괜찮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조건에 살 수 있었는데. 그럼 후회를 3개월을 했어. 3개월 뭐야 6개월도 하고 사실 지금 1년 넘어가는 지금도 안 한다고 할 수 없어. 내가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헛똑똑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서 놀려오셨는데 자산을 그걸 내가 한 방에 날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미안한 거야. 우울증 걸리겠어. 우울증 걸렸었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다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해. 그냥. 그때는 어땠는데? 그때는 그냥 맨날 테니스 치고 맨날 미술학원 다니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넷플릭스 보고 책 보고 맨날 수상스키 타러 다니고 나 맨날 남한강으로 저기 수상스키 타러 다니고. 오, 화려한 삶이죠. 그랬던 미정 씨, 지금은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집 사고 나서 불안감에 떨 때 경제사 책을 보잖아? 그런 것도 봤어. 너무 집에 너무 많아. 경제학 책뿐이야. 지금 문학 다 버렸어. 나한테 버렸잖아. 너한테 시집 다 버렸잖아. 왜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 조급함. 지갑이 약간 텅텅 빈 그 조급함에서 약간 나오는 거. 지금의 반값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조급함이 없어. 지금 좀 떨어져도 되지라는 느긋함이 있거나 떨어져야지 지금 너무 급등했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영끌한 애들한테는 여유가 없어. 떨어지면 안 돼. 막 조그만 집이지만 내 전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나 이런 게 되게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어. 집값 떨어지게 그런 뉴스 나온다. 어느 날 내가 그 학고방까지 아주 작고 소중한 나의 집에 퇴근을 하는 길인데 엘리베이터에 관리사무소에서 공지를 붙여놨는데 담배를 피지 말고 어쩌고 늦은 시간에 세탁기 돌리지 말고 맨날 붙이는 소리 또 붙여놨어. 근데 마지막에 복도에서 소변을 삼가달라고 쓴 거야. 말이 돼? 복도에서 소변을 삼가는 게? 그건 복도에서 소변을 싸면 안 되는 거지. 살인을 삼가? 강간을 삼가냐고.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갈게요. 지금 미정 씨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저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노상방뇨범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가 배달 온 사람이 이걸 촬영하거나 이런 공고문이 이 아파트에 붙었다라는 걸 누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했을 때 우리 아파트나 우리 집값이 떨어질 거 생각하니까 존나 빠이치는 거야 내가. 아니 이런 표현을 써놔서 너무 열이 받았다? 네, 그러니까 그 공고문이 외부에 퍼져서 집값이 떨어질까 봐 화가 난 거였습니다. 밤새 열이 받았는데 누가 항의했는데 다음날 없더라? 진짜? 이런 생각을 언니만 한 게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비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내 지갑에 손댄 사람은 용서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 그 마키아벨리에 나온대. 마키아벨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또 뭐 달라진 건 없나요? 집을 사고 또 이런 거 달라졌어. 이게 내 집이 됐잖아. 내가
늘 아파트만 산 것도 아니고 나 신입 때는 막 1,000만 원에 월세 10인가? 막 이런 데도 그런 집이 있었던 거야? 몇 년도에 신입이셨던 거야? 막 있었어. 1,000만 원에 10, 뭐 6천에 30, 막 이런 빌라 많이 살았어. 빌라나 그냥 왜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심지어 1층을 막 이렇게 반으로 막 쪼개놔가지고 옆집 총각들 목소리도 다 들리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집이 좁은지도 모르고 집에 아무 불만이 없었다? 그 동네에도 아무 불만이 없었고 근데 내가 요번에 집을 산다고 여기저기 다 쓰시고 다니면서 집을 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 집을 샀잖아? 내 집이 너무 작은 거야. 산 집이? 근데 여태까지 그거보다 작은 집에 살 때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집에도 살고 말도 안 되는 집에 지금 생각하면 많이 살았어. 막 옥탑방 같은 데도 살고 아무 생각 없었어. 왜 달라진 거지? 너무 좋은 집을 많이 봤나? 좋은 집도 많이 봤고 집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하찮아. 너무 속상해. 진짜? 집에 그럼 그 작은 방에서 이제 퇴근 후에 막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있는 거야? 우리 미정이는 어째 집을 사고 더 불행해진 것 같네요. 근데 우리 미정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집에 전전긍긍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옛날에는 당연히 응당 뭐뭐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고 막 그거 있잖아. 당연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할 만한 생각.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 더 내는 거 아니야? 약간 그게 그냥 지금 그런 나의 생각인데. 그게 너의 생각이면 이게 집을 사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자본주의적 사고가 돌기 시작하잖아. 그 전에는 나는 약간 정의감이 먼저였어요. 인간의 욕망보다는. 심지어 집을 평생 갖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시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집을 안 갖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용산 참사 때 내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용산 참사를 보면서 그냥 어렴풋이 집을 갖는다는 건 되게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나는 집을 갖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집을 갖고 싶지 않다고 그냥 막연히 생각했었어 그때. 나는 그때 진짜 그때 MB 정부 끝나는 줄 알았어. 왜?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 끌어내릴 줄 알았어 대통령. 아 진짜 충격적이었나 보다. 나 그래서 막 퇴근하고 거기 용산 참사 가가지고 촛불 들고 데모하고 울고 막 이랬어. 진짜? 나 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때. 거기 그런 이권 싸움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막 그 유족들 지금도 자살하고 막 이러고 계시니까.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 어른들의 세계에 집을 산다는 건 그냥 집값이 좀 올라서 돈 벌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아주 나이브한 마음으로 함부로 발을 디뎠던 나 자식의 나 새끼 멱살을 끌고 나오고 야 테니스나 쳐 라고 하고 싶어. 그냥 테니스 치고 그림 그리고 빠지방 다니면서 빠지에서 맨날 그 수학스키 타면서 끝나고 닭갈비나 구워 먹어 이거 사. 너무 어른들의 세계야. 이상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른들의 세계에 훅 들어가 버린 미정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정이는 작고 소중한 집에서 경제사책을 읽고 있을까요? 참고로 그녀가 내다버린 시집들은 죄다 제가 주워와서 저희 집 책장에 고이 모셔뒀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시집들을 내다버리는 날이 올까요? 스토리 2. 그날 이후. 듣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토리 2는 낯선 사람에게 쫓긴 경험이 있는 분들께는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스토리 3로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토리 3는 24분 30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친구는 33살 슬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슬기는 그날 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한참 놀고 10시에 맞춰 가게에서 나와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당역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그때 역 앞에 어떤 갈색 코트를 입은 한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거든. 근데 술에 많이 취했는지 얼굴이 좀 되게 빨갰어. 비틀비틀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약간 좀 눈이 풀려 있었어. 그래서 많이 취한 사람인가? 근데 그냥 역 앞에 서 있길래 여기 뭐 친구를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나는 이제 내 친구랑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이제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tas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걸어서는 안 되며 정지된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그냥 엄청 그 딱 1인만 탈 수 있는 폭이 좁은 그런 에스컬레이터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냥 가만히 서서 내려가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지. 나 이제 지금 집에 간다. 근데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몸을 기대면서 내 어깨에 그 사람 몸이 느껴지는 거야. 슬기의 어깨 위로 남자의 얼굴이 얹어지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에스컬레이터에는 적어도 사람이 나랑 그 사람 둘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순간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개찰구 쪽으로 내려간 거지. 근데 이제 다행히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앞질러 가기를 바라면서 일부러 개찰구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밑에 막 이렇게 편의점 있고 이런 쪽 있잖아. 그런데 그냥 서 있었어. 사람들 많은 그쪽에 그냥 이렇게 서서 통화를 계속했어. 남편하고는 통화 중이었지만 누군가 나에게 몸을 기댔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들을까 봐 무서웠어. 들으면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그냥 남편하고는 괜히 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서 있는 걸 보더니 개찰구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내 옆에 와서 서 있는 거야. 계속. 옆에? 바로 옆에? 그냥 계속 거기 서 있는 거야. 얼쩡거리면서. 계속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약간 근데 그때까지도 약간 마음 한구석으로는 계속 부정을 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닐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누굴 기다리는 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왜 날 따라오겠어? 이렇게 하고 개찰구로 찍고 들어갔는데 정말 설마 했는데 내가 찍고 들어오니까 또 바로 찍고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점점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밑에 이제 지하철 타는 데로 갔어. 나는 동작으로 가야 됐어. 동작역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탔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문이 쫙 있잖아. 뭐 1-1, 1-3-4 막 이렇게 거기 이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면 내 뒤에 와서 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쾌하고 싫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3-1에 서 있었어. 그럼 내가 옮겼어. 3-2로. 그러면 따라오는 거야. 내 뒤로. 그래서 내가 3-4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4-3으로 옮겼어. 막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럼 또 그 뒤로 따라오는 거야. 내 뒤를 정말 집요하게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지. 나 지금 누가 나를 계속 따라와. 어떤 남자가. 근데 내가 이거 진짜 착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따라왔어.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제 엄청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지금 데리러 가겠다. 근데 슬기는 차마 거기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는 못하겠더랍니다. 왜냐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왜냐면 이제 사람들 다 집에 가는 시간이잖아. 아, 그치. 파했으니까. 10시라서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그 많은 속에서도 나를 집요하게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가 올 때까지 여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자신은 없고 중간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 나는 계속 이제 피해 다니고 정말 무슨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막 인파 속 파헤치고 막 도망가가지고 6-1로 가면 또 오고 내가 기둥을 보고 이렇게 빙빙 돌면 그 기둥을 빙빙 쫓아오고. 처음 본 사람이었던 거 맞아? 완전 처음 본 사람. 그냥 계속 쫓아오니까 진짜 무서웠고 그러고서 지하철을 탔어.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엄청 도망을 다니다가 나도 어딘지 모르겠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하철이 왔길래 확 탔다? 그랬더니 다행히 내가 탄 그 칸에 없더라고. 이 사람이. 내가 따돌린 거지 그 사람을.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탔는데 갑자기 한 1분 정도 있다가 저쪽에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그 사람이 두리번 거리면서 이렇게 칸을 지나다니면서 이쪽으로 쭉 걸어오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발견할까 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 저쪽도 반대쪽 칸으로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한 건가 보다. 다행이다. 저쪽 칸으로 넘어갔네. 이러고서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빨리 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다시 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를 발견하고 내 맞은편 자리에 앉는 거야. 그게 거기 사당역이었는데 그 전부터 계속 출발하는 열차가 아니라 사당역에서 출발하는 열차인가 봐. 그래서 내가 거기 탈 때 그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사당에서 새롭게 탄 사람들밖에 없었어. 빈 열차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열차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대각선 자리에 딱 앉는 거야. 흘끗흘끗 봤는데 몸이 대각선 방향에 앉았는데 내 쪽으로 틀어져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앉아 있어서 내가 진짜 너무 무섭고 이제 여기는 열차 안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막 나는 동작에서 내려야 되는데 동작에서 내리는 사람은 더 많이 없을 것 같고. 동작역 왠지 횡해 거기. 맞아. 그리고 그 갈아타러 가는 구간도 되게 멀단 말이야. 9호선까지 갈아타러 가야 되는 그 구간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 아무 데서나 내려서 택시를 탈까 이 생각도 했는데 내가 내리면 쫓아 내릴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뭐 내리지도 못하겠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아직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진 못하겠지. 여기서 나한테 무슨 짓을 하진 못하겠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내려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 내가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동작역에 도착했는데 동작역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문이 열렸어. 내가 바로 내리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 내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안 내리는 척하고 있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튀어내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 동작역에 도착했을 때 그 문 앞에 서 있지도 않았고 문이 열렸을 때 바로 내리지도 않았다가 문이 왠지 닫힐 것 같을 때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고 뭔가 생각이 됐을 때 바로 팍 내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따라 내리더라고. 쫓아오지 않았어. 갔어 타고? 그냥 그걸 타고 그 사람 못 내렸어. 그대로 갔고 그래도 무서워서 계속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9호선 갈아타는 데까지 막 겁나 막 뛰어갔지. 그리고 9호선에 거기 도착해서도 그 사람이 안 내린 걸 내가 봤음에도 너무 무서운 거야. 계속 또 나타날 것만 같고 계속 두리번 하다가 결국 9호선을 타고 남편을 만나서 집에 무사히 왔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날. 진짜 무섭다. 사람이 많은 데에서도 느껴지는 공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물론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을 때 느껴지는 공포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인파 중에서 오로지 나만을 노리고 다가온다는 것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계속 나를 쫓아오고 정말 막 내가 어디로 숨어도 뒤에 쓱 나타나는 거야. 진짜 무서웠어. 그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이런 걸 생각할 사실 정신도 없었고 아닐 거야. 그래서 그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못했는데 이제 내리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그제서야 뒤늦게 들면서 그냥 나를 놀리고 싶었나? 왜 그랬을까? 나한테 뭔가를 뺏으려고 했나? 갈취? 너무 붙이는 그거네? 그날? 근데 그때 다이아 반지를 끼고 나가긴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어. 내가 이 반지를 끼고 나왔기 때문일까? 결혼 반지를 끼고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다이아를 끼고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걸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다이아 뭐 엄지 손톱만한 거 하고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사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을 건 게 당연히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를 알아서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 따라오는 건지. 한 명을 잡은다네. 슬기는 이날 이후로 밤늦게 귀가할 때 지하철을 혼자 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이 변화에 슬기의 잘못이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슬기는 이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날벼락은 벼랑간에 아무 경고도 없이 나를 찾아오고야 마는 건가 봅니다. 스토리 3. 나의 결혼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해줄 친구는 지인입니다. 제 지인이라서 지인이 아니고요. 진짜 이름이 지인이었어요. 지인은
자신의 삶에 날벼락이 찾아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 2019년 오후 10월 25일이요. 제 생일인데. 이럴 수가. 생일 축하드리는데요. 제 생일이 누군가한텐 날벼락이었네요. 그날 오후에 5시에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고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저랑 통화하길 원한다고. 저 따라갈 수 있는 거의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저 이거 일을 하고 계시고 약간 갑자기 훅 들어와서 상황 파악하는데 좀 걸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지인은 결혼 생활을 몇 년 정도 하다가 혼자서 영국 유학을 1년 정도 다녀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된 시점에, 그러니까 그게 2019년 10월 25일이었고 오후 5시였죠. 바로 그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지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보니 남편이었어요. 받았겠죠?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너무 슬플 것 같은 일을 했다 라고 했죠. 처음에는 뭘 했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하면 정말 슬플 것 같은 일이 있다고 했잖아. 스무고개 100퀴즈. 근데 그 순간에 저희가 정말로 몇 차례 얘기한 적 있거든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네가 바람 피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바람 폈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고, 잤어? 라고 했는데 잤다고 했고, 여러 번 잤어? 라고 해서 여러 번 잤다고 했고, 그런데 왜 전화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상대방 남편분이 저랑 통화를 원한다고 해서 그럼 바꿔봐. 이걸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되게 짜릿하죠? 그날 전화를 끊고 저는 대학 때 친구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서 모두 모여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전화했었죠. 지인의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의 남편은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불륜을 2달 전에 알게 되었고 당신 남편과 내 부인에게 그만 만나라고 경고했으나 최근 그 둘이 같이 대만 출장에 가기로 한 것을 발견하였고 나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당신 남편을 찾아왔다. 내가 수집한 증거 자료를 혹시 받고 싶으면 당신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 그분이 이제 이메일로 저에게 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송신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이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인이 그 순간 남편에게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이 남편을 만나기 바로 전날에 약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도 봤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몸이 안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날 시장에 가서 제가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구워주고 쌈채소를 남편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줄은 모르고, 그렇게 만나야 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줄은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하길래 아픈 줄 알고 고기를 끊어다가 고기 구워주고 쌈이랑 해서 밥을 차려줬거든요. 그날 사실 목요일 밤에. 그래서 10월 24일. 그렇죠. 10월 24일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실 저는 다른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을 가기 전에 남편 밥을 차려주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럴 정도였으면 저한테 그날은 말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걸 다 받아 먹었어요? 다 받아 먹고 다 드시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저랑 뽀뽀하고 잘 출근 잘해 안녕 10월 안녕 25일 아침에? 너무 사랑해 안녕 잘 가 이렇게 하고 헤어져서 그날 오후에 그렇게 저한테 전화하고 바로 헤어졌죠. 그러고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지인 역시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 결혼을 결심하신 거죠? 결혼을 하던 때만 해도 이제 남자친구가 8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결혼 정령을 놓쳐서 너 때문에 결혼을 못할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난 만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사람 너무 사랑해서 친구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몇 살이었어요 결혼할 때? 27, 3월이었어요. 2년 좀 넘게 만나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가 그동안 사업으로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정리하느라고 직장이 없고 그런데 부모님도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결혼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런 식이었던 게 내가 어디에다가 주식을 묻어놨는데 그게 지금 뻥튀기가 돼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될 텐데 이 결혼 비용과 이제 생활 비용으로 쓰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당연히 너무 사기꾼 같은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투자한 회사의 사장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 뭐 그러니까 어느 뭐 주요한 기업에서 이 기업체를 사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들도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현금이 생길 거라는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현금화가 되지 않고 근데 결혼은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그런데 빚은 너무 많고 이제 생활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너무 어려서 뭐 이를테면은 이럴 때 뭐 이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정말 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가든 이런 생각들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버티기만 했다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엄두는 나지 않았던 거죠. 회사에 저를 되게 괴롭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있어서 정말 빨리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지 못했고 그리고 회사에 말해서 남편이 너무 빚이 많아서 뭐 과외나 번역 같은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루만 꼭 야근을 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회사에 야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과외하고 번역하고 그런 프로모션 홍보 카피 써주고 진짜 안 해본 알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제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알바로 벌었어요. 남편은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집에 계셨죠. 술 드시러 다녔지. 술도 많이 드셨고. 생계를 지인에게 혼자 맡겨둔 것에 미안해하지는 않았나요? 미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울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용돈을 주는 형태로 생활을 한 건가? 당연히 이제 용돈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집안일도 안 했을 것 같은데? 부모님한테도 얼마를 이제 드리고 약간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용돈도 주고 함께 듣고 있던 친구가 분노했는지 질문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그분은 집안일도 많이 하셨나요? 집안일을 이제 그분은 어린 시절에부터 집안일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대학 시절 동안에도 누나랑 같이 사신 동안에 누나가 빨래며 청소며 다 해주신 분이거든요. 결혼 왜 했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제가 정말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고 20대에 아주 피 끓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헤어질 수 없고 또 아주 어느 정도는 단순하게 생각한 건 제가 이렇게 너무 쪼들리지 않게 생활하는 건 어쨌든 부모님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난 어떤 삶의 기반 때문에 더 힘든 삶이나 덜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정당하진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예쁜 말이네. 어리석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인데 집이 어렵다고 해서 헤어질 수 없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의식을 가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요구를 되게 많이 했었죠. 대리운전이라도 밤에 하면 안 되냐.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근데 자기는 다른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무 고민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도 어떻게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에 그렇죠. 네트워킹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부인이 힘들게 막 부업까지 하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죠. 결혼 생활 몇 년 하신 거예요? 7년. 자, 네, 계속 들어볼게요.
친구들 뭐 했어요? 아니요, 친구들 진짜 친구들한테 제가 정말 이혼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왜냐면 친구들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사랑했구나. 친구들 이제 이혼하고 친구들 말 좀 들으라고 라고 할 때 정말 제가 뼈저리고 반성했고요. 진짜 친구들 말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인터뷰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때 그렇게 빚을 갚느라고 남편 빚이었던 거죠? 그럼요. 이제 이혼하면서 계산해봤는데 4,900만 원 갚아줬더라고요. 제 월급이 진짜 제가 지금 11년 차인데 7년 차까지 월급이 200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지 같은 월급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남편 빚을 갚고 있었다는 거를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못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얘기를 했어.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뭔가 그냥 되게 생활적으로 뭐 자전거 타고 다닌다, 뭐 도시락을 싸고 다닌다 이렇게 되게 그 특유의 밝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약간 꽁트처럼 진짜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제3금융권에서 빌린 돈들의 도촉 같은 것들이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 빚으로 약간 돌려 갚았다라는 이야기 그런 구체적인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 나중에 알았어. 이혼할 때 알았지. 진짜 이혼할 때 알았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간 너무 속상한 거야. 진짜 얘가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해왔는데 야 얘가 너무 꽁트처럼 이야기했고 나 돈이 없어 뭐 돈 갚느라 돈이 없어 뭐 약간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어도 결혼 생활을 지속했던 이유는 남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사랑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들은 순수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사실 외국에 유학을 가겠다 휴직을 하고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 사람이 평생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한 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실력들을 갖겠다라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거기도 한데 유학 갔죠.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후 상황은 앞서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남편은 지인이 유학 간 기간 내내 다른 상대를 만나고 있었죠. 그런데도 지인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삶의 전환점이라고 꼽더라고요. 왜일까요? 이혼은 결혼에 연속되는 어떤 결과 같은 거고 결혼은 그것이 저의 삶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삶의 전환점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좀 삶이 늘 밝고 어쨌든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우울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쪼들린다는 감각도 이를테면은 절약하는 법, 아껴 쓰는 법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정도가 아니야 정말 보일러를 켜지 않고 겨울에 생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거나 그래서 때문이든 덕분이든 이 회사에서 오래 지내게 됐고 오래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기회들을 얻고 그래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됐으니까 저에게도 꼭 잃은 것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잠깐만 캠핑 세상의 모든 것은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걸 경험한 그냥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사라졌고 헤어지다 보니까 헤어졌고 그런 것뿐이긴 해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더니 모든 것이 변해버리는 순간을 겪었더라도 살다 보면 사라지긴 하나 봅니다. 여러분도 삶이 혹은 일상이 변해버린 순간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게 좋은 방향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혹시 그 날벼락이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무사히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빅리틀 라이프 5회를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프롤로그에 잠시 소개되었던 이슬아 작가를 만나볼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